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두 가지 조작이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여론 조작이고요.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은 이제 드루킹처럼 이것도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계 조작 이게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을 바꿔야죠. 통계를 조작해서 정책을 합리화시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감사원에 발표하면 최소 94번 부동산 값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소득, 분배, 고용 지표 이거를 이게 다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이게 범죄다. 만약에 조작이 드러나면 네. 검찰이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검찰에서는 이제 그 철저하게 과연 통계 작성에 청와대나 이런 이제 그 공권력이 개입했는지 이걸 이렇게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검찰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모든 권력기관이 전 정부 수사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고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고발 감사하고 나니까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끝나버리는 마당인데 막상 공수처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몇 년 정도까지 검찰과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를 진행할까? 지금 마치 감사해서 이제 수사 시작 단계인데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마치 부동산 값에 대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미 발표가 다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도 법원의 판결도 없이 조사도 없이 이미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원이나 검찰이 이제는 전 정부 탓 좀 그만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국정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당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 사이지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통계 조작을 지시한 최정점에 누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은 체감으로 먼저 압니다. 통계를 보기 전에 국민들은 먼저 알아요. 부동산 값이 이게 얼마가 뛴지 네. 우리 국민이 모릅니까? 이걸 이게 통계를 봐야 합니까? 본인이 전세 집을 옮기거나 또 이렇게 집을 연끌해서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집을 살 때 자기 집값이 얼마가 뛴지 이 국민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체감은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몇 프로 안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대통령실 청와대죠 옛날에 이거하고 이제 국토부에서요 통계청하고 이제 그 옛날에 한국감정원이죠. 네.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원입니다. 한국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게 감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와 국토부가 이게 왜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 왜 압력을 줬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저는 이게 통계 조작 행위고 이거를 이게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이걸 감사 조작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잡아떼는 거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소득 주도 성장도 그래요. 세상에 소득 주도 성장 이 말은 이게 월급 많이 올려주면 소비 많이 하니까 성장한다? 이러면 이게 성장 못할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월급 다 올려주면 성장하면 이거야말로 이게 그 말이 마차를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끌어갑니까? 이거 세계에 유례 없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면 노벨 경제학상 100개는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제가 보기 경제학계의 극소수 이단적인 극소수 개념이다. 이걸 채택해서 해보니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갑자기 통계를 조작해. 이래가지고 이게 고용지표나 분배지표를 조작해버린
그때 우리 감사 통계청장이 막 사표 내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감사 조작이라는 건 이게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고 이거는 뭐 국민들이 먼저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고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민심 위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부동산 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세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모든 것을 풀어줌으로써 집값 안정화 및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집을 살려고 한다면 26년 정도 월급을 안 쓰고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래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그 약속 좀 부동산을 더 많이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이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집값이 오르게 하는 조건들만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2, 3년 후면 지금 부동산 공급이 안 돼서 2, 3년 후에 다시 폭등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집권했을 때의 그 약속들을 좀 미리 집값이 다시 폭등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자세를 좀 갖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각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특히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원식 후보자가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이렇게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 공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헌법과 법치를 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대체 왜 그 후보자가 됐을까 이런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본인이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올바른 국방관과 군인 정신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났는데 촛불 집회를 거짓이라고 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를 진실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태극기 집회 가서 뭐 모가지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나라를 구했다거나 또 5.16 쿠데타도 사회 경제적인 혁명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지금 헌법 정신, 가치관이 올바로 박혀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그리고 지금 장관이 된다라고 하지? 윤석열 정부는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라고 봤을 때 역시나 막말하고 야당을 그냥 때려잡을 정도로 강하게 싸운 사람, 그 사람을 최선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유인천 문화관광부 장관인가요? 지금 후보자도 국회에서 바로 이 XX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후레쉬 카메라 터쳤다고 욕설을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왜 지금 장관들 빨리 싸워라 그랬다라고 하는데 싸울 수 있는 싸움닭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호욱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잖아요. 우리가 이제 발언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분의 발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 취지가 뭐냐 네.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따가지고 대통령이 목을 먼다. 그러면 이게 그 앞뒤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9.19 군사합의가 안보 자행이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발언 맥락이나 취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첫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원식 장군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아마 이게 2019년 그때 뭐 촛불 태극기 막 집회하고 이럴 때예요. 그때는 이게 야인 시절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공인으로서 또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한 발언이라면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분이 군대 제대해서 전역에서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2019년도에 이 발언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되는 발언들이. 이거는 이게 얼마든지 전역 군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거의 민간인 시절의 발언 가지고요. 전부 이게 다 결격사로 보면 우리나라 장관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들 원에 많을 거예요. 이 정권 바뀌면 이 발언이 문제되면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장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유튜브 나가면요. 촛불 중에 그때 촛불에는 여러 단체들이 여러 주장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이게 좌파 가짜뉴스 단체도 있고 또 선량한 국민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 그 비판에 대해서 다 이게 뭐 결격자면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뭐 야당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이게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드는 게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저 난중일기 노량해전 돌아가시기 전에 난중일기 보니까 저 철천지 원수 일본 놈들을 섬멸할 수 있다면 내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도 강경한 대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이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김정은 체제 완전히 레짐 체인지 썰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게 강경한 대북관, 이거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는 아주 이게 이번에 인사가 물론 이종섭 장관도 잘했지만 이번에 신원식 내정자는 아주 이게 만점에 살아봅니다. 네. 아니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과는 알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모가지를 XX한다라든가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뭐 이걸 갖다가 나라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것도 부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군대다운 군대를 어떻게 만들죠? 저는 좀 이해가 굉장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항상 비판하잖아요. 제가 이게 부정합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헌재 판결은 났지만 정치적으로 제 생각 틀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이건 부정하고 틀린 거예요. 네. 신 후보자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 논란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거에 야인 시절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던가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존중하는 발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사과 의향 질문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소상하게요. 앞뒤 맥락을 다 밝게 되니까 네. 지금 이게 자꾸 해봤자 이게 계속 뭐 이슈거리만 만드니까 청문회장에서 소상하게 그 배경부터 아마 이제 그 9.19 합의부터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안보 자행위가 왜 되는가, 이걸 이게 비판한 거예요. 자꾸 이게 그 뭐 목을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김만배 씨는 커피가 본질이고요. 그 당시에 커피를 물었기 때문에. 근데 신원식 장군 그는 이게 목이 본질이 아니고 9.19 합의가 안보 자해행위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걸 네.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뭐 밝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이게 국무위원이면 국가를 대표하는 그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공식 입장을 좀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의견 좀 자제하겠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 의견이지만 국방부가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왜 폐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평론하기는 이르지만 이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JSA를 지역을 비무장화하고 또 GP를 시범 철수하고 공동 유해 발굴을 하고 그리고 공동 어려 구역을 신설해서 서해안에서의 어떤 국지적 분쟁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발생한 어떤 위기가 없었거든요. 국지적 분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대북 강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경책이 있다고 해서 효과를 봤던 9.19 군사 합의까지도 무시하고 되돌려야 될까? 이것 자체가 전 정부 지우기 아닐까? 그리고 이념 공세를 통한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강력한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내년 총선의 안보 위기로 어떻게 승리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고요. 안보를 너무 정치에 이용하다 보면 요즘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한 대북관만 가지고 지금 안보가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9.19 합의요? 네. 제가 이게 이미 지금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그 비대칭적인 비례성이 없는 일방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이런 게 협약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초소나 이게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뭐 같은 이게 수를 줄인다든지 비율도 아니고 이런 게 도처에 많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뛰어난 정찰 자산을 물린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폐기돼야 될 완전히 진짜 우리 안보차의 조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초에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미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면 직무정지가 되고 후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보 공백, 국방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비난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죠. 최상병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바로 경찰에 이첩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단장을 빼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된 건데 결국 국방부 장관의 잘못인데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박정훈 대령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사해서 최상병 진상규명한다고 경찰에 넘겼더니 그것 가지고 영장실질까지 받게 하는 지금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VIP에서 이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는 명단에서 빼라고 했다. 외압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VIP가 그냥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멀쩡하게 열심히 군대만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을 갖다가 그냥 영장실질심사에 넣어서 구속영장을 치면 되겠습니까? 뭐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자꾸 경로했다고 해서 모든 판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 진실규명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장을 경찰에 넘겼다라고 해서 사단장 유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찰에서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유죄로 해서 기소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순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의 과거의 어떤 행동들, 국민께 칭찬받았던 행동들과 모순되다. 그래서 이것들이 국민들께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요. 이게 탄핵하면요. 제2의 이상민 장관 사건인데요. 제가 보기에 탄핵하면 100% 헌재에서 기각이 됩니다. 이게 탄핵거리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정치 토론할 때는 용어를 잘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외압이란 게 있잖아요. 외압. 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는데 그때 어떤 국회의원이 전화해가지고 야, 사단장 좀 빼. 이러면 이거는 외압이에요. 국회의원이 전화하면.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외부의 라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장관이 결재 올리는데 뭐 했다고 하기에 야 이거는 빼 또는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에 넣어 이런 거는 이게 정당한 지시입니다. 외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 체계라 돼. 우리나라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국방부 장관까지는 군정 군령권을 다 일어나 통일돼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합참의장이 군령권 행사하죠. 그다음에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행사합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군대 작전이든 인사든 다 지휘할 수 있는 개통선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지시예요. 박정훈 대령이 뭐 판사처럼 이게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대법원장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근데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장관 결재받으러 갔잖아요. 이 말은 이게 위에 지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결재했다가도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니까 이거는 심하네 몇 명 빼. 또 이게 또 검토해 봤더니 몇 명 더요. 이거는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외압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대에서 외부인입니까? 대통령이 외부입니까?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예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야당이 뭐 탄핵 어쩌고 하니까 이번에 경질했지만 아마 이게 탄핵으로 해가지고 헌재 가면 100% 기각됐다 봅니다. 근데 이게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지금 직권남용이 무슨 문제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죠. 해병대 수사단장이 열심히 수사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서 결재 올려서 결재까지 다 받아서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 다시 갖고 와. 말만 하면 다시 갖고 오고 국방부 장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건 직권 남용이 되는 건데 직권 남용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군사법원법에 대한 오해이신 것 같은데 군대에서 과거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군대에서 굉장히 조작이라든가 은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은폐를 막기 위해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서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보낼 권한만 있는 것이지 누구를 빼고 말고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결재를 보내라고 결재를 했어요. 보내지 말려고 한다면 결재나 문서로서 보내지 말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내지 마라고 한다면 이건 정식적인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괜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튈까 봐 저는 급하게 사의를 시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게 이성훈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군사법원법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성범죄하고요. 그다음에 사망사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고는 일선 경찰,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왔죠. 이 말은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한다고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사단장, 대대장 불러서 조사할 권한도 없어요. 본인은 사건의 개요 정도만 요약해가지고 그냥 이게 경찰에 넘기면 되는 권한이죠. 따라서 이게 뭐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엄청나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는데 이걸 왜 외부에서 개입하느냐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분도 수사권이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16일차를 맞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대표의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입원을 권고를 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을 이제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지금 중진들, 원로들 또 의원들이 대부분이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에서는 건강 문제로라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겠다라고 보십니까?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단식을 그만둬야죠.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뭐 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저혈당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탈출구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국정쇄신과 내각을 교체해달라라고 했는데 내각 교체를 하셨어요. 근데 유인촌 전 장관, 막말했던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전 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 모가지를 XX하라는 장관이에요. 그리고 김행 장관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탈출구를 안 준 거잖아요. 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하더라도 국정쇄신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도 여야가 봤을 때 또 국민이 봤을 때 이 정도의 개각이면 괜찮겠다. 이 정도의 개각이면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이건 야당의 의견을 들어준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만이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수 있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 단식이라고 조롱했었는데 지금 그만두면 또 자기 방탄하려고 단식했다가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단식 끊었다라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부와 여당의 대표가 단식장에 가서 건강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복원하자. 국민들 앞에 무슨 망신이냐 이게 무슨 창피냐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국회 회기 중에 왜 단식하시냐.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라. 건강 위험. 이건 진심이 안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만둘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쓰러진다라고 한다면 정치 복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화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가 없었더라도 과연 이게 단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 영장이 없었으면 단식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단식합니까? 그냥 싸우면 되지. 뭐 일본 오염수 같은 거 싸우면 되고 이게 단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본인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영장 방어 이것 때문에 단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여당이나 대통령실에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대로 이게 수사는 원칙대로 갑니다. 여기서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야, 수사 좀 멈춰. 또 이게 영장 청구하지 마. 이렇게 단식하는데 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방법이 없잖아.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실제 그래서 저는 제가 강국하게 요청하는 거는 참 이게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이재명 대표. 그렇지만 이 대표님 지금 이게 단식한다고 수사가 중단됩니까? 단식한다고 이게 재판 절차가 없어집니까? 지금 이게 빨리 지금의 단식 중단하고 치료받아서 그리고 이게 엄중하게 저는 좀 판결을 받아보세요. 영장실질심사 본인이 수차례 불체포 어떤 것들이 숨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단식 중단해서 건강 회복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게 판사 앞에 가서 실질심사 받을 테니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고 여기 가서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법리 논쟁하세요. 검찰이 증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검찰이 소설 쓴다면서요. 뭐가 겁납니까? 왜 또 이게 뭐 별의별 방법으로 이게 또 국회에서 이게 방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에도 이 대표에게 강국하게 단식 절차 중단하고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국회에서 표결은 가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실질심사까지 받으시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각이 되면 이 대표가 승리하는 거고 인용되면 이제 그에 맞게 구속돼서 처벌받는 거고 그렇게 저는 사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사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조만간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보니까 친명계 최고위원 대다수가 체포안이 부결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일제히 쏟아냈는데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선택보다는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포기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적으로 방탄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 말려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검찰의 조작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가 2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로지 야당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겠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가겠다.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달라. 가결을 촉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결을 촉구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가결을 촉구하지 않았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줬으니까 훨씬 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더 편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에 임하면 당연히 저는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무리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계속 진술이 번복되고 있잖아요. 이건 자신의 구속이 장기화되고 몇 년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검찰의 어떤 회유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괜찮은데 진실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서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성태 씨도 뭐 한 번만 통화했다, 두 번 통화했다, 또 이제는 또 매번 통화했다. 이 진술이 바뀌는 것들이 자신을 위해 바뀌는 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바뀌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충분히 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을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근데 저는 출마할 걸로 보이고 또 이게 출마하는 게 일부 바람직한 면도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그 내년 총선은요. 누가 뭐래도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게 중간 평가 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여야가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일하던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해서 이게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요. 또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도 있고 이런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도 있죠. 이런 게 수석부터 그다음에 또 선임행정관까지 다양하게 한 20-30명 정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이분들이 오히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이게 의회 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출마를 보고 오히려 이게 더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대통령실 인사가 출마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것들은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에 출마 차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출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마치 총선 공천권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닌 용산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용산에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실력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경선이나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낙하산 내리꽂듯이 꽂으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총선 공천은 경쟁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서로 간의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내년 총선의 승리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